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안한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플러스입니다. 북한이 살포한 대남 풍선이 접경지 일대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돼 군 당국이 수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자신들의 위성 발사에 대응한 우리 군의 훈련을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시 뒤 이슈플러스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북한이 어젯밤 살포한 오물 풍선이 전국 곳곳에서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국은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는 한편 침착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국회에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취임 후 14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출생아 수가 3월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53개월째 인구가 자연 감소하면서 올해 연간 합계 출산율은 0.68명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신혼부부에게 3년간 공공주택을 4,000호 이상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출산 전에 혜택을 주고 아이를 낳으면 혜택이 커집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창사 첫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일단 하루 단체 연차를 사용한다는 방침이지만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 총파업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뉴스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쟁점 법안 4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후 14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제2요구안을 제가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5시쯤 전세 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업회의소법 등 법안 4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4개 법안에 대한 제2요구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이 1시간 반쯤 뒤에 이를 제가한 겁니다.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취임 후 14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실은 물론 정부와 여당은 어제 야당 주도로 법안들이 통과된 뒤 거부권 건의나 행사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사기 피해자 선구제를 담은 전세 사기 특별법의 경우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국민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반대했고 민주유공자법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반체제 시위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우산업지원법은 돼지나 닭 등 다른 축산업과 형평성 문제를 들었는데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도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됐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앞선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다만 어제 야당 주도로 처리된 법안 가운데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세월호 참사 지원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제2요구안 제가로 4개 법안은 모두 국회로 돌아가게 됐지만 21대 국회가 막을 내림에 따라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한 모든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라 거부권 전국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어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들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은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란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22대 국회 재발의를 예고하며 민생 카드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은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여야 합의가 없는 산무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와 횡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은 어쩔 수 없는 거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폭거를 일삼으면서도 22대 국회에서 같은 모습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원구성 협상은 관례를 따라야 한다며 법사위와 운영위를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도 거듭 내비쳤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말로는 민생이 최우선이라 외치고 실제로는 민생 법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22대 국회에선 집권여당 몽리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불발된 법안들을 모두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입니다. 민생을 강조하는 민주당 기조는 민생회복지원금 역제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주장했던 전국민 보편 지원에서 한 발 물러서 여권에서 검토 가능하다 했던 차등 지급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우리가 양보할 테니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이 정책을 수용해 주시고 구체적 내용을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반대의 뜻을 거듭 나타냈는데 개개인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재원을 투입하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이 차등 지원도 저희가 필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민생지원금과 관련한 입장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이 대표의 새로운 제안에 내부적으로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에 이어 민생지원금까지 수정안을 내놓은 건 민생을 고리로 정책 주도권을 주려는 포석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입법 독주를 물타기하려는 행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최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본회의 표결 시 의석수가 문제될 건 없지만 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의 당적에 따라 법안 처리 속도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최상병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책임자와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힐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며 속도전을 예고한 겁니다. 21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국회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집권 여당의 몽리에 발목 끌려다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핵심 증거로 꼽히는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들의 통신 기록 보존 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31일과 8월 2일 사이에 대통령실,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 어떠한 통화가 이루어졌는가가 중요한데 이 자료는 1년이 되면 폐기가 됩니다. 하지만 법안을 다시 발의해도 국회 상임위가 새로 구성되지 않으면 입법 절차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특히 특검법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쟁탈전에 나선 자리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내줄 경우 법안 발의부터 본회의 표결까지 8달이 걸렸던 21대 국회 전례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도 최장 180일 숙려 기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신속 처리 안건이지 그 과정이 얼마나 깁니까?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만 해도 180일 이상 소요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의 속도전을 제어할 방어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순순히 특검법에 날개를 달아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절제를 모르는 제1당인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간다면 의회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방법도 무너질 것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을 달군 특검 전국 때문에 여야의 원구성 협상, 특히 법사위원장 쟁탈전이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다음 특검법 표대결 시점 역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북한이 하루 동안 260여 개의 대남 풍선을 살포하면서 접경 지역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오물이 든 풍선이 발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국내 심리전을 시험해 보려는 것 같다면서 침착하게 대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하얀색 커다란 풍선에 비닐봉투가 매달려 있습니다. 일부는 땅에 떨어지며 터져 도로에 나뉜 겁니다. 북한이 우리 쪽으로 살포한 대남 풍선들인데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경 지역은 물론 서울과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등 전국에서 발견됐습니다. 군 당국은 전국에서 발견된 대남 풍선이 260여 개로 집계됐다며 하루 기준 역대 최다라고 밝혔습니다. 내용물은 대부분 쓰레기 등 오물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군은 북한의 대남 풍선 살포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대남 풍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으며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함. 대통령실은 북한이 우리 국민이나 정부가 동요하는지 테스트하려는 것 같다며 침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 국내 대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 군사정찰 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우리 군 훈련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혀 앞으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군은 쓰레기 등 오물이 가득 찬 풍선을 수거하기 위해 화생방 신속 대응팀과 폭발물 처리반을 출동시켰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단을 살포하는 부대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북한군 차원에서 조직적, 의도적으로 풍선을 날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북한이 날려보낸 대남 전단에 맞아 파손된 차량 모습입니다. 차량 앞부분이 움푹 파였는데 사람에게 떨어졌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풍선에는 삐라와 같은 전단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무게만 40kg에 달했다고 군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살포한 풍선의 크기는 3m에서 4m 정도. 2016년 때보다 크기는 작지만 오물과 쓰레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군은 화생방 신속대응팀과 폭발물 처리반을 출동시켜 풍선을 수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풍선 안에 폭발물이나 독성 물질이 포함됐을지 모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이 세계 최대 생화무기 보유국이기 때문에 대남 풍선으로 생화 테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 차원입니다. 특히 이번에 날린 풍선에도 시간에 맞춰 터뜨리는 타이머가 장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대남 전단을 살포하는 부대가 따로 있다고 밝혔는데 지난 2016년에도 황해북도 평산 일대 북한 2군단 지역에서 전단을 날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 후 갑자기 하루 기준 역대 최다의 대남 풍선을 날린 배경에는 위성 발사 실패에 따른 내부 책임을 외부로 돌려 희석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직원 2명이 작업 중에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이 부은 채로 병원을 찾았는데 현재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양회영 기자. 네, 과학뉴스팀입니다. 예, 우선 피폭당한 직원 2명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후 방사선 피폭 조사를 마치고 응급실에 머물고 있었던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직원 2명은 현재 퇴원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손이 빨갛게 부은 채로 방사선에 피폭이 됐다며 원자력병원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센터를 찾았는데요. 일반 혈액 검사에서는 우선 정상이 나와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두통과 구토, 어지러움증 등을 경험하는 급성 방사선 증후군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진은 혈액이나 세포 등 방사선 피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생물학적 선량 평가와 전자상자성 공명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이 방사선에 의해서 파괴된 염색체가 있는지 일일이 찾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정확한 피폭 결과는 최대 일주일 정도 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오늘 오후 원자력 병원으로부터 작업자의 피폭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번 방사선 피폭 사고는 반도체 웨이퍼 등의 X선을 조사해서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 장치를 사용 중인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서 일어났는데요.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기술원 전문가를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로 보내서 구체적인 사고 원인 등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작업자 면담과 재현 실험 등을 통해서 정확한 피폭 선량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원안위는 만약 추가 조사를 통해서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서 원자력 안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 처분 등의 조치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기흥 캠퍼스 생산 라인에서 직원 2명의 손 부위가 X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삼성전자는 직원들의 치료와 건강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고 경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던 육군 훈련병이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얼차려를 지시한 지휘관 신상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소옥 기자입니다. 군 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군인범죄와 의료사고 전문 인력 등 10명으로 이루어졌는데 경찰은 강원도 인제 신병교육대로 수사팀을 파견했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핵심인데 대상은 숨진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은 동료 5명. 현재 사고 당시 상황과 목격 내용에 대한 진술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검증과 함께 사고 당시 진행된 군기 훈련 과정, 숨진 훈련병의 당시 건강 상태, 간부들이 한 조처들도 조사 대상입니다. 그거는 전반적인 수사가 다 진행되는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 경과를 봐서 해야죠. 관련 기록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이런 가운데 얼차려를 지시한 지휘관 신상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퍼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이름, 출신 대학, 학번 등이 모두 공개되는 상황.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글과 함께 신상털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신상털기는 비하와 인신공격, 젠더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타인 신상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SNS에 이런 걸 퍼나르거나 리트윗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 정말 조심하시고 빨리 철회하거나 삭제하시는 게 향후에 본인이 형사처벌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경찰은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가혹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검찰 조직의 중간 간부인 차장 부장검사급 인사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유임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수사팀이 그대로 수사를 이어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조금 전 고검검사급 514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를 맡는 차장 부장검사들로 지난 13일 검찰 고위직 인사가 발표된 뒤 16일 만입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교체될지 여부였는데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맡은 형사 1부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반부패 수사 2부장 모두 이번 인사에서는 빠졌습니다. 중앙지검장 등 고위직이 바뀐 데 이어 수사팀까지 교체되면 향후 수사 결론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시선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이들 사건을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4차장에는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특히 조상원 차장검사는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는 만큼 서울중앙지검에 남아있는 이 대표 관련 수사에 영향을 줄지도 주목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이승학 전주지검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긴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창수 검사장이 전주지검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며 이 사건도 함께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는데 여기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주요 현안 사건 담당 부서장을 유임시키고 부부장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보 대상에서 제외해 업무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 법무부는 이번 달 말 인사를 발표하겠다고 공지하면서 이번 주 초에 인사가 발표될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예상보다 늦은 시점에 인사가 발표되면서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김여사 수사팀 유임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번 인사 대상자들은 다음 달 3일부터 자리를 옮겨 근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해 최상병 사건을 경찰에 넘긴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여러 차례 직접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후 공수처 수사는 이 통화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망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긴 건 지난해 8월 2일입니다. 그런데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출장 중이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통화는 낮 12시 7분쯤 4분 5초가량 이루어졌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 전 장관에게 이첩 사실을 보고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첫 통화가 끝난 뒤 30분 정도 지난 12시 43분,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게 다시 전화를 겁니다. 13분 43초 정도 통화가 이루어지는 사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보직해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통화가 끝난 직후 50초 남짓 진행된 세 번째 통화까지 이날 통화는 1시간 사이 모두 3차례 18분 40초간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항명 혐의로 박 전 단장을 입건한 뒤 그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사건을 경찰에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지난해 8월 8일 아침 7시 55분에도 이 전 장관과 33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하루 뒤인 8월 9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다시 검토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쯤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일반 전화를 받고 168초 동안 통화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화 직후 이 전 장관은 김 사령관에게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예정된 박 전 단장의 수사 브리핑은 취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무위원인 이 전 장관과 통화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전화통화 사실 자체가 특별한 증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향후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윤 대통령과 통화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등 의혹 전반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통화 기록이 결정적 증거, 즉 스모킹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한 날 윤 대통령이 이 장관과 3차례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태블릿 PC는 탄핵의 스모킹건이자 방아쇠였는데 대통령의 3차례 통화가 과연 제2의 태블릿이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망 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기던 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3차례 통화했다는 보도에 대해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보도 관련 질문에 자신이 그 유무 자체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공수처가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규명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특검법 부결 직후 재발의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기승전 정쟁용 법안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고 3월 출생아 수는 처음으로 2만 명이 붕괴됐습니다. 통계청은 연간 합계 출산율이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3월까지 태어난 아기는 6만 474명으로 6만 명을 간신히 넘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입니다. 3월 출생아는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3월 기준 역대 가장 적었습니다. 학교 진학 때문에 연초에 아기를 많이 낳는 효과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계 출산율은
1분기에 0.76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 감소했습니다. 1분기 합계 출산율은 재작년 0.87명, 지난해 0.82명으로 9년째 하락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1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모든 시도에서 합계 출산율이 떨어진 가운데 서울이 0.59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아기를 가장 많이 낳는 30에서 34세 여성의 출산율이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 둘째 이상을 낳지 않는 경향도 계속됐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연간 합계 출산율이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난 2022년 8월부터 코로나로 미뤘던 혼인이 늘어나 올해 하반기에는 다소 출산율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신고일수가 줄면서 3월 혼인 건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5.5% 감소해 2달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고령화 영향으로 3월 사망자는 7.6% 늘며 31,160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인 2022년을 제외하면 3월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인구 감소는 53개월째 이어졌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서울에서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를 위해 3년 동안 공공주택 4,396호가 공급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 전세주택 사업도 새로 시작되는데 입주 뒤에 아이를 낳으면 20년 전세가 가능하고 셋을 낳으면 살던 집을 시세보다 20% 싸게 사들일 기회도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연아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예, 공공주택은 보통 다자녀 가구에 우선순위를 줬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이가 없어도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장기 전세주택 모델이 도입됩니다. 현재 장기 전세주택은 부양가족과 자녀 가점 때문에 신혼부부에겐 그림의 떡이었는데 새로 도입된 장기 전세주택 2 제도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아이 가점 없이 서울 거주와 무주택 기간 점수 등만 산정해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에 각각 절반씩 배정합니다. 아이를 낳아야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일단 혜택을 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산 문제는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결심과 확신을 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 전세주택 2와 함께 역세권에 빌트인 가전과 가구, 육아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도입됩니다. 예, 신혼부부들이 듣기에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아이를 낳으면은 혜택이 커진다고요? 네, 아이를 낳으면 최장 거주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고 넓은 평형으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둘 이상을 낳으면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싸게 살 수 있고 셋 이상을 낳으면 20%나 싸게 살 기회를 제공합니다. 장기 전세주택 공급처가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구룡마을,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단지 등 선호 지역들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 전망입니다.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출산 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 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주거 문제로 출산이 고민되는 건 중산층도 마찬가지인 만큼 장기 전세주택 소득 기준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80에서 200%까지로 확대하고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소득 기준을 20%포인트씩 높여서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을 낮춥니다. 월 평균 소득의 200%는 2인 가구 기준으로 1,083만 원이라서 혜택 대상이 넓어지는데요. 이 부분은 국토부 승인 사항이지만 오 시장은 현재 국토부와 원활하게 협의 중이라며 7월까지는 확정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오늘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노조 측은 전날 사측과의 재교섭에 나섰지만 사측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파업 선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총 파업까지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면서 다음 달 7일 조합원 2만 8천 명의 단체 연차 사용으로 첫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1조 원대 팔자 행렬에 나서면서 코스피가 2,670선까지 밀렸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67%가 내린 2,677.3으로 마감했습니다. 밤사이에 나스닥이 강세를 보이는 등 미국발 훈풍에도 고금리 우려에 코스피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1조 원 넘게 빠진 데다 기관도 2,600억 원대 매도세를 보이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노조의 첫 파업 선언 여파 등으로 3% 넘게 급락한 75,2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요즘 로또 번호를 AI가 알려준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전화나 홍보 문자 받아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때 1등 당첨을 약속하며 환불 조건도 설명하지만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2,000건 가까운 피해 사례가 있었고 최근 크게 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또 대박을 약속하는 문구와 서류들, 모두 로또 당첨번호 제공과 관련한 소비자의 구제 신청 사건들입니다. 최근 5년간 이처럼 로또 당첨번호를 주겠다며 돈을 받고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매년 600건을 넘고 있습니다. 대부분 AI 등을 이용해 로또 1등 번호를 알려준다면서 일확천금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했습니다. AI 분석해 쪽에서 회원님한테 번호가 나가는 걸 보니까 1등 당첨에 대해서 당첨 나오시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오셨을 때 장담권 될 회원이 오래 안에 회원님 인생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첨되지 않은 뒤 소비자가 항의하면 업체가 갑자기 인수됐다거나 오히려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꼼수를 사용했습니다. 그 대표가 또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뭐 자르는 시일 내에 확실하게 해드릴 테니까 비용 더 지불을 해라. 660을 또. 소비자가 의심을 시작하면 이런 보장 책임서를 내어줍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물게 하는 경우가 피해의 약 61%로 절반을 훌쩍 넘었고 당첨되지 않을 때 돌려주기로 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27.6%로 뒤를 이었습니다. 아예 업체가 연락을 끊는 경우도 작년 1분기 7%에서 올해 2분기 19.5%로 급증하자 한국소비자원은 로또 예측 서비스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 높은 등수의 당첨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비자원은 당첨 보장에 절대 속지 말고 관련 특약에 가입한 경우 문자 메시지와 녹취로 입증 자료를 확보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 소속사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생각 엔터테인먼트는 김 씨는 물론 이번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처벌을 달게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기사와 오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건과 관련 없는 소속 아티스트와 임직원이 더는 피해를 받지 않도록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가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는 오늘 방송 출연 규제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KBS 관계자는 김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붙였다며 향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방송 출연 정지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 주장처럼 배우자와 말다툼하고 더 큰 싸움이 이어지기 전에 자리를 피한 것이라는 경위를 참작해도 원심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산 콩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국내산 포장재, 중국산 콩을 담는 이른바 포대가리로 눈속임을 했습니다. 보도에 이명준 기자입니다. 작업자가 지게차로 화물차에 가득 실린 포대를 들어올려 공장으로 옮깁니다. 중국산 원산지로 표기된 콩포대를 옮기는 겁니다. 70대 남성 A씨는 공범 3명과 함께
중국산 콩을 국내산 콩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들은 중국산 콩과 녹두를 국내산 포장재로 재포장하는 이른바 포대가리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였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중국산 콩과 녹두 350톤가량을 유통했습니다. 모두 13억 원어치를 팔아 4억여 원을 남겼습니다. 이들은 장부와 휴대전화 등 일체 증거를 사무실에 남기지 않았고 거래 대금은 현금을 쓰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국내산 콩을 시중 유통 가격보다 저가에 유통된다는 풍문을 저희가 접수를 해서 이 업소에 대한 잠복을 한 달간 실시해서 이 업체를 특정하였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이들에게 중국산 콩을 제공한 2명도 적발했습니다. 핵심 피의자인 A씨는 구속 송치했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충남 태안경찰서가 갓 태어난 강아지들을 비닐봉지에 담아버린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폐비닐 야적장에 살아있는 강아지 6마리와 쓰레기를 함께 담은 봉지를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건강이 많이 나빠져 강아지들을 키우기 어려워서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가 내일 2025학년도 대입 전형을 발표합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된 가운데 내년도 신입생은 자율전공으로 선발되는 인원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인원을 어떤 전형으로 선발할지 내일 교육부가 발표합니다.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최종 승인한 데 이어 이번 주 금요일 각 대학들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모집 요강을 안내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의대 전형 중에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바로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정원의 60% 이상을 지역 인재로 선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올해 1,000명을 조금 넘었던 선발 규모는 내년에는 1,9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수시, 정시 모집 비율과 학생부, 논술 등 신설된 전형들도 발표됩니다. 학과를 정하지 않고 입학하는 무전공, 자율전공 선발 규모도 커집니다. 수도권 대학과 전국 국공립대에서는 신입생 4명 가운데 1명을 자율전공 전형으로 선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율전공제는 학과와 전공 구분 없이 대학에 입학해서 2학년에 진학할 때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보건, 의료, 사범대를 제외한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과 단과 대학별로 뽑은 뒤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특히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비수도권 대학들이 정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선발 규모를 대폭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각 대학은 오는 금요일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전형 계획을 게시합니다. 이후 오는 7월 재외국민 수시 모집을 시작으로 2025학년도 대학 입시가 본격 시작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북한이 대남 살포용으로 날려보낸 풍선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풍선 안에는 거름이나 신발 조각 등 각종 오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북한이 대남 풍선을 날린 의도는 무엇인지, 또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북한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대남 풍선이 어디까지 멀리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라도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경북 영천에서도 잔해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잘 만들면 지구도 한 바퀴 돕니다. 아하. 왜냐하면 지난번 중국의 기구가 미국까지 갔죠. 예. 미국 전역을 통과해서 그 해상으로 빠져나갔거든요. 거기서 격추됐거든요. 그러면 만 몇천 킬로미터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정교한 기구인 거고 네. 민간 단체들이 보내는 기구는 풍선은 높이 올라가면 터집니다. 약해서 예. 기압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갈 때 밑에 구멍을 내거든요. 그럼 일정 정도 올라가면은 수소나 헬륨이 압력에서 빠지게 돼 있어요. 그 고도를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5,000m 정도 갔다가 이제 떨어지거나 아니면 길이를 잘 타면은 멀리 가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GPS 같은 걸 활용을 하니까 어디까지 가는지 민간단체들이 확인을 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최고 기록이 거의 1,000km까지 가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 뭐 남쪽으로 보냈으면 기류만 잘 타면 제주도도 넘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이 있다면 멀리까지 갈 수 예. 있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러면은 이게 뭐 과거와 비교했을 때 풍선 재질이라던가 뭐 타이머를 세팅해 놨던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지금 보니까 라텍스 풍선이거든요. 일반 풍선은 아니에요. 저건 잘 안 터집니다. 탄력이 중국제 라텍스 풍선인데. 예, 지금 화면 보여드리고 그렇죠. 있죠. 저 두 개를 달았기 때문에 저건 상당히 멀리 갈 수 있는 비행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한 260여 개가 확인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럼 확인 안 된 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레이더로 잘 안 잡히거든요. 예. 네. 주로 이제 풍선은 산에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한 5 정도 하면 거의 1,000여 개 이상을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숫자를 보낸 건 처음이고 지금 DMZ 인근 주로 이제 서부 전선 쪽이 많은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인민군 부대에서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심리전 부대가 아니라 네. 전체 인민군을 상당한 인민군을 동원해서 예. 집중적으로 동시에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물 자체만 저렇게 대량으로 보낸 것도 지금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과거에 냉전기에도 심리전 할 때도 저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왜 오물을 담았을까요? 왜냐하면 남쪽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보낼 때 과거에 이제 당국이 심리전 할 때나 지금은 안 하죠. 민간 단체들도 오물을 보낸 적은 없어요. 예. 심리전이라는 게 사람이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오물 보내서 마음을 얻으시겠습니까? 반감이지. 근데 이제 이쪽에서 보내는 게 북한이 불편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가계도라든지 가계 출생의 비밀, 아니면 김정은 제재의 폭정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객관적 사실이라든지, 근데 이런 것 모든 것들이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되고 불편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이런 게 다 그거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대남 전단을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색다른 물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내용이 뭔지를 뭐 성경 같은 걸 얘기 못할 때. 예. 그러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게 오물과 쓰레기라는 표현을 써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전단이지만 북한에서는 그걸 오물과 쓰레기로 인식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게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일가의 가계도를 보내도 이게 오물인 거죠, 본인들한테는. 그러니까 똑같이 물리적 오물로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오물로 인식하니까 자기들도 오물로 보내겠다라고 보낸 거고, 이제 국방성이 사전에 예고했잖아요. 기구를 이용했다. 기구는 위험한 거다. 그렇게 보면 요즘은 일반 풍선이 아니고 스마트 풍선이라는 걸 씁니다. 네. 그러면은 스마트 풍선은 그냥 한 군데서 터지는 게 아니라 가면서 계속 삐라를 살포하면서 북한 전역을 지나니까 예. 막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북방성 담화도 그랬거든요. 오물짝과 휴지장들을 수거하는데 얼마나 많은 공력이 드는지 한번 체험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걸 수거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오물을 보냈으니까 오물을 보낸 거다. 맞받아쳤다는 거면 결국은 맞대응 전략을 썼다 이렇게 봐야 예, 되는 정확하게 거겠네요. 그럽니다. 무슨 뭐 인공위성 그게 아니고요. 겨울에는 바람이 북쪽으로 안 불어요. 거의 안 붑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 불거든요. 네. 그러니까 4월부터 제가 알기로는 민간 단체들이 이 조용하게 북쪽으로 이제 전단을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뭐 그런 저기도 있지만 상당수의 단체들은 여러 가지 한반도 안정이나 접경지에서 우발적 충돌 이런 것 때문에 조용하게 하거든요. 네. 만일에 공개적으로 하면 더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4월 때부터 스마트 풍선이나 이런 기기를 이용한 전단들이 꽤 많이 갔다. 그러니까 지금 5월 26일 날 그 국방성 담화를 보면 자기들이 이미 경고했다 이런 편이 나오거든요. 이미란. 네. 예.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준비를 했어요. 즉각적으로 지금 한 건 아니에요. 대량적인 어떤 살포나 아니면 북한의 대응을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여러 부대 그런 풍선 대남 풍선을 보내라고 하달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통일전선부에서 지시를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 통일전선부는 예전에 우리나라에 어떤 도발을 했습니까? 통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북한식 무력 통일 방안은 전쟁이죠. 예. 근데 평화 통일 방안이 고려 연방제고, 그다음에 고려 연방제는 우리를 흡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 안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게 통일전선 전술이에요. 네. 그러니까 친북 세력들, 뭐 고정 간첩이나 이런 또 해외에 있는 친북 이런 쪽을 관리하는 게 통일전선. 이거 매우 광범위한 조직이에요. 뭐 외무성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조직 엘리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 이제 통일전선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통일전선보다는 이런 일은 정찰총국이 합니다. 인민군에. 그러니까 정찰총국의 지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통일전선부는 어떤 그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나 이런 관리 이런 쪽이지, 이번은 아마 정찰총국이 주도했을 거예요. 네, 그 정찰총국이 이번에 이 풍선을 좀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오물풍선을 보낸 이후에 GPS 전파 교란 공격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럼 피해가 없는 건가요? 예, 현재까지는 뭐 북한이 그렇게 GPS로 공격해서 우리를 공격할 만한 전자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복합 공격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들이 대응한다고 그랬거든요. 강력하게 초강경 대응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북한이 수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주체와 원점이 확인되는 물리적 공격을 하면 우리 군도 즉각 항력 끝까지 보복 원칙이 있거든요. 가중 보복 원칙이 있거든요. 우리도 물러설 데가 없으니까 우리도 확실하게 응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표시가 안 나오고 우리가 대응이 어려운 이런 식의 이제 도발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전파 교란 공격을 한 의도는 그럼 뭐라고 봐야 될까요? 복합 도발이죠. 그러니까는 GPS는 지금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피해도 확인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이 어려운 복합 도발을 이번에 했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대북 단체들도 GPS 장치를 장착을 해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GPS 교란을 하면 우리 레이더 체계에 영향을 좀 일부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의도했을 수도 있죠. 탐지나 이런 걸 방해하려고. 예,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고 이렇게 교란 작전을 벌인 것이 우리 정부나 국민이 동요하는지 시험을 하는 것 같다고 얘기했거든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물 보낸다고 우리가 동요하겠어요? 이건 저쪽에 어떤 제가 보기에는 이제 1호 최고 지도자의 분노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어느 분쟁이나 어떤 상태에서도 이렇게 단순히 생화학 테러가 아니고 현재까지는 그냥 오물만 보내는 건 사실은 이건 매우 저급한 대응이거든요. 이런 저급한 대응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동요한다? 그건 아니죠. 그리고 만일에 일부 뭐 생화학 테러면 어떠겠냐 하지만 그럼 그건 전쟁 행위입니다. 뭐 독가스나 생화학 테러 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대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교전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도 대응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이번에는 저쪽에서 자기들이 당했던 고통을 그대로 되갚아주겠다는 맞보복 차원의 어떤 작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민간단체가 한 거거든요. 근데 저쪽은 국방성이 담화를 냈고 인민군의 상당수가 지금 동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급한 동원이라고 그랬지만 인민군도 군인이고 사람인데 남쪽으로 쓰레기 보낸다고 그걸 보내면은 그 인민군 군심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이게 긍정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비합리적인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 국민 정서에도 뭐 과거 같으면 뭐 전단 살포에 뭐 선정적으로 전단 살포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반응을 보면 참 황당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유엔에 가입한 국가거든요. 우리는 헌법상은 아니지만 북한 당국의 그 격을 말해주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번의 경우에는. 네, 물론 말씀해주신 대로 생화학 테러는 아니긴 했지만 뭐 이 풍선 안이나 대남 전단에 뭐 독극물, 화학물질, 또 테러에 이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꾸준하게 나오잖아요. 이걸 좀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까요? 일단은 근본적으로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레이더에 잡는다고 하더라도 뭐 금방 격추하면 되지. 미국도 그 20km 했던 거 격추하기 어려웠어요. 쫓아다니다가 겨우 그냥 해상으로 나갔을 때 격추했거든요. 방법 눈 뜨고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풍선은 소총으로 쏘게 되면은 이 소총이 몇백 미터 이상 안 올라가요, 중력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레이더로 잘 안 잡히니까 미사일을 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또 우측 피해도 있고 그러니까 막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맘먹으면 생화학 테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남북 공유하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건 전쟁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조심은 해야 되지만 지금은 유의해야 되는 거는 일단 비위생적이에요. 안에 지금 가축 분변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쓰레기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발견이 되면 손대지 말고 호기심 이런 거 이제 자제하고 신고하고 접근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뭐 그 이상의 큰 피해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제 이
사건 때문에 긴급 재난 문자 받으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이 한밤중에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공습 예비 경보 이게 또 영문으로 적혀 있었단 말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과잉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 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이럴 수 있거든요. 만일에 지금 레이더에 상당수가 포착이 됐고 지금 내려오거든요. 뭐가 들은지 모르죠. 그리고 예를 들면 그 물체가 공중에 터져서 자연낙하하게 되면 작은 물체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습에 가깝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놀라지 않게 하려면 자세하게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매뉴얼이. 왜냐하면 실무자가 바로 자기 마음대로 그 경보를 발령하면 더 혼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체계에 대한 매뉴얼이 아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아주 심각한 실수다 이렇게 보기는 좀 물론 국민들은 놀랬죠.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매뉴얼 세분화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를 취하면 좀 더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네, 자 이번엔 정찰위성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27일 밤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했는데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본인들이 1단 로켓이라고 실패라고 그랬거든요. 네. 1단 로켓 제일 중요해요. 예. 1단 로켓이 한 200초 정도 연소하거든요. 근데 한 2분이니까 한 절반 조금 넘기고 폭발한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본인들 말로는 이제 액체 산소와 그다음에 케로신 이게 이제 항공 등유거든요. 이걸 결합해서 이게 선진국 다 이걸 씁니다. 우리 나로우도 이걸 쓰고. 예. 근데 북한은 과거에 이거 안 썼거든요. 네. 하이드리진이라고 하는 UDMH에다가 적연질산을 썼거든요. 이게 아주 유독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액체산소는 마이너스 183도까지 가니까 왜 로켓 발사하면 막 얼음이 뚝뚝 떨어지죠. 차가워서 그런 거거든요. 예. 이걸 처음 썼거든요. 그러니까 만리경 1-1호 위성도 처음 거고 새로 개발한 거고 발사체도 새로 개발했는데 네. 지난해 11월 쐈거든요. 6-7개월 만에 위성과 발사체를 새로 개발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북한의 기존 로켓 개발과 완전히 다른 노선을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실패는 당연한 거죠. 예. 그러면 그 몇 개월 만에 성공했던 1차 그 로켓을 쓰지 않고 엔진을 바꾼 것 결국 러시아 기술이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썼던 만리경 1호는 기능을 못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위성을 더 키워야 되는데 위성이 커지면 운반체 엔진도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료체계를 바꾼 거예요. 근데 지금 케로신과 액체산소를 쓰는 세계 최고의 로켓 선진국이 러시아거든요. 우리도 나로 그 기술을 사실은 카피한 거거든요. 부분적으로는. 그러니까 갑자기 6-7개월 만에 연료 계통을 바꿨다, 위성체가 커졌다 그러면은 러시아 또 우리 당국이 대규모 기술진이 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러시아 기술 지원을 의심하는 게 합리적이죠. 네.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엔진 결함이 있었다면서 발사 실패를 직접 인정하기도 했고 이렇게 러시아 기술 지원이 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럼 앞으로 이렇게 대외적으로 실패를 밝혔다는 건 자신감을 좀 드러낸 거 아닌가요? 자신감보다는 이미 올해 3번 쏜다고 예고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숨기면 안 되죠, 사실은. 했는데 안 됐다가 더 난 거죠. 그리고 이번 건은 본인이 실패해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계열이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이미 푸틴 대통령이 위성 발사 지원한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럼 푸틴 대통령한테 자존심이 구겼을 거 아닙니까? 그럼 러시아가 지원을 더 하겠죠.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러시아가 더 지원을 더 할 거고 더 심혈을 기울인다고 그러면은 성공할 거다. 근데 이제 이 기술은 꽤 어려운 거니까 예. 이번에도 곧바로 발사한다는 예고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릴 거예요. 지난번보다는.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정당한 위성 발사라는 점을 좀 더 강조하려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실패를 공언한 걸 수도 있습니까? 본인들은 항상 정당하다고 그래요. 원래 우주 개발은 정당한 권리예요. 근데 북한은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발사를 금지당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억울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위성 발사체는 저 꼭대기에다가 핵탄두만 다루면 ICBM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국제사회에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정면 돌파가 훨씬 유리했을 거다. 이걸 숨기는 것보다. 어차피 3번 쏠려면 너무 늦었으니까. 공개하고 늦어지는 걸 이제 면피할 수가 있는 거죠. 공개를 하면. 네. 일단 이번 정찰위성 발사가 한일중 정상회의 끝나고 좀 이루어졌는데 중국 리창 총리가 서울을 떠난 후였는데 이제 우리가 아니고 중국을 겨냥했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시기적으로 그다음에 북한이 또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서 한 번도 비핵화라는 용어 들어갔다고 그래서 격렬히 반발했거든요. 근데 그 타겟은 우리예요. 지금 중국이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고 예. 중국이 한 번도 비핵화를 쓰지 않았거든요. 네.
다만 북한은 지금 너무 늦었기 때문에 서둘렀거든요. 서둘렀는데 정치적 타이밍으로 보면 지금 주목받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중국한테 기분이 나쁘다고 그래서 리창 총리 와 있는데 리창 총리 대항했다. 그건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닐 거고 자기들 스케줄인데 네. 정치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조절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군사 정찰 위성이 정당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우리 군은 그 북한 위성 발사에 대해서 대응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굉장한 비난을 했어요. 그럼 앞으로 더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이번에 위성 발사한 자리에 김정은 위원장이 가 있었을 거예요. 성공하면 아마 김주애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근데 우리가 사전에 그 위성 발사에 대응해서 타격 훈련을 했거든요. 여기 스텔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럼 지금 자기가 위협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 군으로서는 또 적절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뭐 여기에 대한 대응이나 그런 거 북한이 쉬운 건 아니고, 다만 지금 전단도 있고 위성 발사도 실패했고 또 지금 예고했거든요. NLL 쪽에서 우리 군, 그다음에 정찰 비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추가 도발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날씨는 무난하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수준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24.8도고요. 자정까지 18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선선함이 감도겠습니다. 내일은 아침에도 서늘함이 조금 덜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17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아지겠고, 낮 기온은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역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점차 흐려지겠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면서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제주도에 비가 조금 오겠고, 주말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 북부와 경북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플러스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건에 대해 국회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4개 법안에 대해서 재의 요구안을 제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전세 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과 농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입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 4건은 모두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치지 못한 채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이로써 14건으로 늘었습니다. 21대 국회가 막판까지 여야 극한 대치 속에 막을 내리며 역대 최악이라는 정쟁 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기도 했습니다. 22대 국회 역시 원구성 협상 갈등과 야권의 거부권 법안 재추진 등으로 첨예한 대결 구도를 예고해 초반부터 험로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보도에 박광열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과 이에 맞선 야권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21대 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한 고성과 삿대질은 대치 전국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국민적 정부를 걱정하세요. 조용히 마무리합시다. 정권 교체로 여야 공수가 바뀐 21대 국회 후반기, 야권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두 자릿수에 달하는 거부권 법안 가운데 여야 대화로 타협점을 찾은 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유일했습니다. 여야가 극한적인 대립을 해서 자기 진영만 결집시켜서 한 표만 이기면 당선되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예. 합의할 수 있는 건 하고 예. 그다음에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하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된다. 1년 반 넘는 기간 동안 혈세를 들여가며 논의한 연금 개혁안은 물론 주요 민생, 경제 법안도 여야 대치의 유탄을 맞았습니다. 부양 양육 의무를 저버린 가족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부터 이 체액 테러를 성범죄로 처벌하는 성폭력 특례법 등이 여야 합의로 법사위 문턱에 올랐지만 끝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등 국가전략산업 연구개발,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K칩스법,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꾀하는 AI 기본법 등 경제 관련 비쟁점 법안도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법안이 16,000건을 넘기면서 법안 처리율은 불과 36.6%, 역대 최저치입니다.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 합법이 없다면 제2요구권 행사도 없습니다. 여야가 이미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의 최우선 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제는 22대 국회에서도 대화와 타협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강성 친명체제가 더 공고해진 민주당은 특검법을 포함한 거부권 법안 처리를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을 그리고 사건 은폐 조작의 실상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22대 국회 협치의 첫 시험대로 꼽히는 원구성 협상에서도 여야는 법사위 쟁탈전을 벌이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물국회의 오명을 쓴 20대 국회를 넘어 4년 내내 극한 대치만 보여준 21대 국회. 다음 국회는 그 이상일 거란 자주 섞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협치가 사라졌던 21대 국회에는 품격마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회의 중 코인을 사고 파는가 하면 주민들이 고통받는 재해 현장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편법과 막말이 난무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의원 품격을 의심케 하는 사건 가운데 하나로는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논란이 꼽힙니다. 국회 회의 중 수시로 휴대전화를 만지작하더니 상임위는 물론 청문회 때까지 무려 200여 차례 코인을 거래한 거로 드러난 겁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입법 활동이라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했다는 비판이 잇따랐고 그동안 서민 코스프레를 했느냐는 비아냥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이게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 이걸 떠나서 너무나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진 탈당을 하더니 총선 시기 위성정당 입당, 합당 과정에 우회 복당에 성공했습니다. 각종 막말 논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언론중재법을 주도했던 김승원 의원은 동물을 빗댄 욕을 떠올리게 하는 이른바 GSGG 논란으로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당시 법 상정이 무산되자 자신의 SNS에 국회의장을 비꼬는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문제의 표현을 쓴 겁니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국민에 봉사해야 한다는 의미의 약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끼워 맞추기식 해명은 비판의 목소리만 더 키울 뿐이었습니다. 여당 의원은 수해 복구 현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태춘식 의원님. 사진 잘 나고. 태춘식 의원님. 봉사가 아니라 놀러 갔느냐는 비난이 일었고 김 의원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2년 전 정권 교체기 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란 뜻의 검수완박이 전국을 달궜습니다. 위장 탈당 등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한 거대 야당의 편법 조치에 협치를 위해 만들었다는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는 퇴색하고 말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원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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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 징계안은 모두 53건으로 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건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자정 능력마저 바닥이란 비판 속에 22대 국회에선 최소한의 품격은 지켜주길 바란다는 세간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할 때란 지적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지난해 최상병 순직 사건 해병대 조사 기록이 경찰로 넘어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정치권에도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방점을 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외압의 핵심 물증이 드러났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최상병 사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직접 통화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나온 기록 하나하나에 정치권이 말을 보태는 건 적절치 않다는 신중론입니다. 제가 그 사실 유무 자체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논란 확산을 경계하려는 의도로도 읽히는데 야당이 반기는 증거가 확보됐다는 건 그만큼 공수처가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규명하고 있다는 방증이고 당장 특검이 불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의 프레임 자체가 잘못된 프레임이기 때문에 특검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질했었고요. 민주당은 수사 외압의 결정적 증거, 즉 스모킹 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통화 기록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당시 핵심 물증이었던 태블릿 PC에 빗대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부적절한 전화통화, 박근혜 정권 탄핵 때 태블릿 PC처럼 윤석열 정권 탄핵의 스모킹 건이자 트리거가 될 것인지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불법이고 그런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면 탄핵 사유가 되죠. 탄핵 사유가 별거 아니에요. 위법하고 위헌적인 일을 하면 탄핵 사유가 돼요.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헌법 규정입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선 최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되면서 특검 전국 1라운드는 막을 내렸습니다. 당분간 여야 시선은 공수처로 쏠릴 거로 보이는데 수사가 진행될수록 여야 정치권 공방도 한층 가열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세 차례 통화한 것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나 인사조치 검토 지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전 장관을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관계자,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과 통화하는 것을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경로를 접한 적이 없고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는 들은 적도 말한 적도 없다며 이첩 보류 지시 등은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경상도 시장 상권진흥원 원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과 이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인사들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기억에 없는 내용을 증언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10일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을 만났는지 확인해달라는 부탁 전화를 받았다면서 휴대전화 기록이나 공식 일정상 만난 적이 없었지만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증언해달라는 부탁을 승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맡은 수사팀이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유임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고검 검사급 51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김승호 형사 1부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들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와 4차장 검사에는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 검사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던 전주지검 이승학 부장검사도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관련 사건도 함께 넘어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벌써 100일이 흘렀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이 확정됐으니 돌아오라며 강경책과 유인책을 양손에 들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꿈쩍 않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 2월 19일 서울 주요 5개 병원을 필두로 전국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가 이탈했습니다. 그로부터 100일이 지났지만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만여 명 중 7.1%인 973명만 출근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복귀 조건으로 내건 증원 원점 재검토는 어려워졌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계획 변경이 승인돼 금요일에 대학별 신입생 모집 요강이 나가면 사실상 증원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때맞춰 정부는 복귀 여부에 따라 조치에 차이를 두겠다며 전공의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동시에 전문의 수 확대가 필수적인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전환 추진 계획을 내놨습니다. 전공의 수련 목적이 전문의 자격 취득이라는 점에서 수련 환경 개선 약속에 이은 복귀 유인책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올해 내에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 사업 착수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사단체들은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잇따라 열고 지금이라도 증원 정책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의료 체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를 위한 의사 수가 최선의 방법으로 추산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타협이 이루어진 후에 점진적으로 진행하여야 올바른 의료 개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또 의대 증원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며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 7개 지역에서 한국의료 사망선고라는 이름을 건 촛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내년도 수도권 대학과 국공립대 신입생 4명 가운데 1명은 자율전공 전형으로 선발될 전망입니다. 수도권 대학과 전국 국공립대 73곳은 모집 인원의 25% 이상을 자율전공으로 뽑는 내용의 모집 계획을 승인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비수도권 대학은 정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선발 규모를 대폭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를 위해 3년간 공공주택 4,396호가 공급됩니다. 또 2026년부터는 신혼부부 주택으로 매년 4,000호가 제공되는데 입주 뒤에 아이를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20년까지로 늘어나고 넓은 집으로 옮기는 건 물론 살던 집을 시세보다 최대 20%까지 저렴하게 살 수도 있게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결심과 확신을 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969년 삼성전자 공업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인류 기업으로 성장한 최근까지 변하지 않았던 경영기조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노조 경영입니다. 고 이병철 창업주를 시작으로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회장 3대에 걸치면서도 노조를 허용하지 않아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삼성전자가 창립 50년을 맞았던 지난 2019년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됐습니다. 사실 기존에 소규모 노조가 있었지만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산하 노조가 생긴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첫 단체 행동에 이어서 지난 24일 2차례에 걸쳐 단체 행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노조와의 교섭을 통한 임금 협상,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 지급, 유급 휴가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일단 조합원들에게 다음 달 7일 연차 사용 지침을 내렸는데 단기적으로는 총파업을 강행할 방침도 시사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대형 현수막을 든 노동자들이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 모였습니다. 노조 탄압 중단하라! 중단하라! 전국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들로 노조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사측을 규탄하며 파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1969년 삼성전자가 설립된 이후 노조가 파업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측은 노조가 정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교섭에서 어떠한 것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합의하지 않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교섭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2만 8천여 명으로 삼성전자 전체 직원의 22% 수준입니다. 대부분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 직원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월부터 노조는 사측과 임금 협상 등 교섭을 이어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파업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단계를 밟아 나가서 우리가 원하고 하자는 총파업까지 가기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노조는 징검다리 휴일이기도 한 다음 달 7일 조합원들의 단체 연차 사용으로 첫 번째 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총파업은 피하게 됐지만 반도체 부문 수장을 바꾸며 쇄신에 나섰던 삼성전자에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AI 시장 확대로 수요가 커진 고대역폭 메모리 HBM 경쟁에서 SK하이닉스의 주도권을 빼앗긴 데다 최근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악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던 삼성전자는 노조의 파업 선언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보혜경입니다.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출하량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올해 1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서 6% 증가한 2억 9,690만 대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첫 인공지능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의 성과 등에 힘입어 전체 출하량의 20%를 차지하면서 한 분기 만에 출하량 1위 자리를 되찾았고 애플과 중국 샤오미가 각각 17%, 1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스마트폰 매출액은 7% 성장하며 1분기 사상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을 가장 많이 한 업종은 자동차였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밝힌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업종별 현금 배당 실적을 보면 자동차가 4조 4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주회사가 3조 7천억 원, 반도체가 3조 원, 손해보험이 1조 1천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현금 배당을 가장 많이 한 상장사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였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리노공업이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국제교류가 증가하면서 항공 수요 역시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의 김포국제공항이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활용되고 있었지만은 미래 혼잡에 대비해서 신공항 건설이 추진됐습니다. 공항 부지는 인천광역시 영종도와 용유도 등 섬 4곳으로 정해졌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프로젝트로 불릴 정도로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바다를 메워서 여의도의 18배에 해당하는 부지를 만드는 건 무모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3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했습니다. 공사 기간만 8년이 넘었고 총 공사비는 8조 원에 육박하는 대형 사업이었습니다. 개항 초기 인천공항에 갔던 분들 추가된 건물과 교통 인프라를 보면서 격세지감 느끼실 겁니다. 개항 이후에 건설 공사를 통해서 늘어나는 인적, 물적 수요를 충족해 나갔습니다. 2018년에는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서 여객 수와 매출액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2019년을 제2의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정해서 4단계 건설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여객 1억 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진행 중인 제2여객터미널 확장 사업, 그러니까 4단계 건설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본격적인 여객맞이 운영 준비를 위한 종합 시운전을 진행 중입니다. 4단계 시설 공사 현장에 최두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제2터미널 확장 지역, 체크인 카운터를 비롯해 곳곳에서 공사가 한창입니다. 제2여객터미널 확장을 골자로 하는 4단계 건설 사업의 종합 공정률이 95%를 넘으면서 종합 시운전을 통해 시설 기능과 운영 능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우선 공항 이용객들에게 첨단 기술과 예술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작품 자체가 움직이는 키네틱 조형물이 천장에 설치됐고 탑승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에는 우리나라의 전통을 살린 복합 정원도 조성했습니다. 한국의 전통미라든지 디지털 아트를 통한 볼거리 등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함으로 인해서 여행객들이 행복한 그런 여행이 될 수 있는 설레이는 그런 공항을 만들 예정입니다. 또 디지털 첨단 기술을 도입해 수속 시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교통 약자의 접근성을 강화해 따뜻한 공항을 구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8월부터는 실제 항공기와 가상 승객을 투입하면서 공항 운영 이상 여부를 최종 점검할 예정입니다. 준비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올해 안에는 개항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4단계 사업이 끝나면 인천공항의 연간 여객 수용 능력은 현재의 7,700만 명에서 1억 60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확장 사업을 제2의 개항으로 평가하면서 사업 완공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한 단계에 도약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1년 동안 10조 원이 넘는 대출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1주년을 맞아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서비스 운영에 기여한 금융권 직원 등을 포상했습니다. 지난 24일 기준 20만 2,461명이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10조 1,058억 원에 달하는 대출액이 더 낮은 금리로 이동했습니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평균 대출금리가 1.52%포인트 내렸고 1인당 연간 이자 162만 원을 아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디어 미래비전 포럼이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혁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늘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확산 등 방송산업의 변혁기에 공영방송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한 현 상황에서 방송법의 문제점과 재설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하루 기준 역대 최다인 대남 풍선이 북한에서 살포되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은 온종일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접경 지역은 물론 멀리 영원함 지역에서도 대남 풍선이 발견되면서 전국 곳곳이 오물범벅이 됐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한밤중 두꺼운 방호복에 방독면까지 쓴 군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군 장병과 소방대원들이 무언가 긴밀하게 상의도 합니다. 북한에서 날린 대남 풍선이 경기 동두천 민가 마당에서 터진 겁니다. 방 안에 있는데 소리가 굉장히 큰 소음이 나서 밖에 나오게 됐어요. 나와 보니까 여기가 말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물뿐만이 아니라 악취가 냄새가 너무 심해서. 터진 풍선에서는 오물과 비닐 등 각종 쓰레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풍선이 떨어진 현장입니다. 풍선에서 쏟아져 나온 오물들로 이렇게 땅이 온통 뒤덮였는데요. 잔해를 치우고 오물 청소를 한 지도 한참이 지났지만 여전히 악취가 진동합니다. 근처 경기 파주에서도 10건 넘는 대남 풍선이 떨어지는 등 경기 북부 지역에서만 관련 신고가 15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북한과 멀리 떨어진 경상과 전라에서도 대남 풍선이 발견되는 등 전국적으로 300건가량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대남 풍선이 가장 많이 집중된 경기도는 도민들에게 위급 재난 문자를 보냈는데 공습 경보 내용이 포함돼 주민들은 불안감에 떨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면 좀 무섭죠. 겁나고. 나는 6.25를 겪어서요. 무섭죠. 군은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수상한 풍선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올해 2분기 한미 공군의 연합 사격 훈련에 대해 용서 못할 불장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정찰위성 2호기 발사에 실패한 다음 날인 어제 창립 60주년에 맞은 국방과학원을 방문해 정찰위성 보유는 국가 주권과 정당 방위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선결적 과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 수호를 위한 국가적 보복력을 가동시키는 것은 헌법과 기타 법들이 승인한 공화국 무장력의 제일 가는 사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휴대전화 수백 대를 중계기로 활용해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외에서 마약까지 몰래 들여왔는데 국내에 유통한 것만 19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집안 곳곳에 열을 맞춰 널려있는 휴대전화들. 하나같이 충전기가 연결된 채 대부분 작동 중인 듯 보입니다. 모두 30대 여성 박모 씨가 국내 총책으로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이 범죄에 동원한 휴대전화들입니다.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81명으로부터 11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스팸 전화 의심을 지을 수 있었던 건 휴대전화를 중계기로 활용한 일당의 치밀함 때문이었습니다.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조작할 수 있는 중계기입니다. 일당은 전국 7곳에서 580대가 넘는 중계기로 하루에도 번호 수만 개를 국내 번호로 변작했습니다. 일당의 본거지에서는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까지 발견됐습니다. 일부 조직원들이 필리핀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 전국 200여 곳에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국내에 유통한 마약은 29억 원어치로 19만 2천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보이스피싱 수사 과정에서 마약 범죄까지 들통이 났습니다. 마약류 소분에 필요한 전자저울 그리고 진공 압축기 등을 구매한 정황을 발견해서 마약류 범죄에도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데 경찰은 박 씨를 포함한 조직원 27명을 검찰에 넘기고 발견된 마약은 모두 압수했습니다. 또 총책 박 씨 계좌에 대해선 동결 조치하고 필리핀에 있는 해외 총책 등 나머지 공범들도 잡기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선거 규칙을 위반해 자녀의 전교 부회장 당선이 취소되자 무더기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되자 교육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학부모 A씨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A씨를 고발했는데 A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무고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어린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열린 만화 관련 행사에서 아동 음란물로 보이는 캐릭터를 전시한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어제 음화 반포 혐의로 만화 작가 3명을, 음화 반포 방조 혐의로 행사 책임자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과 5일 아동을 연상하게 만드는 캐릭터의 나체가 그려진 패널을 전시하고 관련된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내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인 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군인 재판에서 법원이 비공개 증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감금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공판에서 방청객을 모두 내보낸 뒤에 A씨 협박으로 아내가 출연한 방송 영상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3년 가까이 아내를 집에 가둔 채 성인 방송 출연 등을 강요하고 나체 사진을 가족들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아내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이 폭로되는 걸 돈을 써서 막았다는 의혹의 형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검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운명은 물론 미국 대선 판도까지 배심원단 12명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6주 가까이 진행된 법정 공방을 마무리하는 최후 변론.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시간,
검찰은 무려 4시간 40분을 들여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사건을 폭로한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복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He's lied to all of you in the press, and he's actually lied to that very jury, and yet he's the only person of relevance that this entire case hinges on. 검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성추문이 아니라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한 음모의 일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적 재판의 최후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 밖에는 양측 지지자가 모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Donald Trump wants to destroy not only the city, but the country, and eventually he could destroy the world. 뉴욕 맨해튼에 거주하는 12명의 배심원단은 곧바로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만일 배심원단이 유죄를 인정하면 최대 징역 4년까지 가능하지만 11월 대선 전에 투옥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판사가 벌금이나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도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곧바로 항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박빙의 대선 판도가 요동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달 초 공개된 ABC 방송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의 4%가 유죄 판결이 나오면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대로 무죄나 불일치 판결이 나오면 정치 공작이란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기세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통환입니다.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세계적인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리그 오브 레전드 전설의 전당에 처음으로 헌액됐습니다. 또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서울 중구 하이커 그라운드에 페이커 신전도 문을 열었습니다. 전설의 전당은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큰 업적을 세운 선수를 기념하기 위해 게임 제작사인 라이엇 게임즈가 올해 발족한 겁니다. 요즘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월도 끝나가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곧 6월과 함께 여름이 시작될 텐데 날이 더워지면 아무래도 건강에 더욱 신경을 써야겠죠? 그렇죠. 지치기 쉽기 때문에 보양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건강 관리를 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관리가 바로 물을 마시는 건데요. 김수현 캐스터는 물 제대로 마시는 법 아시나요? 물을 제대로요? 글쎄요. 하루에 8잔에서 10잔 정도 마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기상 직후에 일어나서 딱 마시면 좋다. 뭐 이런 거? 오, 맞아요. 그리고 식사 30분 전과 식후 1시간 뒤, 수면 2시간 전에 한 잔 마시는 것이 좋은데요. 아시겠지만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네, 사실 물을 챙겨 마시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마시는 시기를 정해놓으면 조금 더 챙겨 마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리 습관으로 만들어 놓으면 더워지는 여름 조금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날씨 알아보죠. 네, 내일도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6도, 광주 27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다소 덥겠습니다. 네,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점차 흐려지겠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자외선이 강한 가운데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한낮에는 25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금요일인 모레는 제주도에, 주말에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원이다.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잠시 후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